국장님 오늘이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각별하실 것 같아요. 전 집이 이태원이에요. 아 그러세요? 오. 아 그러면 이태원에 오래 살았고요. 당시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그럼요. 네, 그 동네를 잘 알고요. 예. 그 할로윈은 사실 뭐 우리 명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 언제부터 우리 명절이 있었겠어요? 아니 또 크리스마스가 항상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즐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유래는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라고 가톨릭 명절이 있습니다. 뭐 한자로는 만성절이라고도 부르던데 그날이 이제 좋은 귀신들이 승하는 날이어서 그 전날 뭐 좀 약간 뭐 찜찜하지 않냐 뭐 이런 뭐 미국식 풍습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여튼 뭐 재밌게 하고 노는 건데 3년 전까지 이태원 또 홍대도 마찬가지인데 할로윈 축제는 굉장히 재밌는 축제였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요. 기괴한 복장, 눈에 띄는 복장하고 자기들끼리 뭐 사진 찍고 별것도 안 해요. 그냥 뭐 식당에 가서 음식 조금 먹고는 그냥 길거리를 활보하는 거였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 때가 대체 2번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세계 음식문화축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건데요. 이태원에 뭐 여러 가지 뭐 아랍 쪽 음식도 있고 또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알려보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어보자 하는 게 있고요. 그때 이제 거리에 포장마차도 쭉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로윈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태원역 앞에 차도가 이제 4차선 도로인데 이 도로를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개방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도 핵심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좀 이쁘장한 또는 기괴한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걸어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죠. 걸어다니면서 자기를 보여주고 남들 보면서 웃고 사진 찍고 사진 찍히고 뭐 그게 무슨 재미냐 하면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재미있고요. 저도 이태원 주민으로서 보면 이제 저희 집 골목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오거든요. 재밌어요. 그냥 보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럼 정말 요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국적에서 나오듯이 유럽 사람도 많고 미국 사람 뭐 이란 사람 정말 동남아시아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중국 사람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세계인의 축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3년 전 그날 끔찍한 비극이 됐죠. 비극이 됐던 이유는 하나인데 경찰과 용산구청이 할로윈 축제 매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해에도 4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서 도로를 다 차단하고 사람들이 차도에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했던 거를 딱 3년 전에만 안 했던 거죠. 멈췄던 거죠. 그 멈춤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진 거죠. 아니 그게 정책 실패일까요? 착오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날 뭐 몇 명이 모일지 그게 추산이 안 됩니까? 뭐 처음 하는 집회도 아닌데. 알죠. 저는 그래서 그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냥 단순히 이런 소방당국 경찰의 판단 착오였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일단 경찰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의 판단 착오라기보다는 이태원에 뭐 7만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데 용산경찰서는 2022년에 갑자기 무슨 그냥 뭐 벼락을 맞는 것 같은 변화가 생기죠. 그건 뭐냐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가 동시에 용산경찰서 관할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삼각지, 거기도 용산구입니다. 그다음에 한남동도 용산구 관할이거든요. 용산경찰서가 관할하는 동쪽 끝에 대통령 관저가 있는 거고요. 서쪽 끝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경찰서는 모든 신경을 대통령에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통령 윤석열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때 출근도 안 해가지고 가짜 행차를 보냈잖아요. 이건 물론 경호실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호실 행사이기도 하고 뭐 101단, 202단 해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관할 경찰서인 용산서에게도 매우 중요한 행사였던 거죠. 대통령이 출근하는 것도 경찰에선 행사
행사라고 부르고 퇴근하는 것도 행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행사라고 하는군요. 네. 용산서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8시에 출근한다. 물론 윤석열은 그럴 땐 없었지만 8시에 만약 출근한다고 하면 보통 7시쯤에 현장에 나와요.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있어요. 도대체 뭐하냐 당신들은. 그러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대통령 행차에 피켓을 들고 뛰어들면 어떡하지? 위험 물질 또는 페인트 이런 걸 던지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걸 다 상상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직원들 그렇게 괴롭힐 일이 있냐 싶기도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희한한 꼴을 당하거나 하면 국격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요. 또 나아가 국가 신인도도 있으니까 저는 꼼꼼하게 살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용산경찰서는 그런 걸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4번 5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 여건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건 용산경찰서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일인에게 그 몰린 신경과 여기에 7만 명 또는 10만 명이 모였다, 운집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는 것은 등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경찰 인사는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하거든요. 물론 경찰청장이 뭐 총경까지는 하고 그러지만 용산경찰서장으로 열심히 일하면 이제 경무관이라 그 위에 큰 무궁화 하나 달 수 있는 네. 그 승진이 보장된 자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통 지금 내가 여기서 열심히 대통령한테 눈에 잘 띄고 예쁘게 보이면 어떻게 되냐? 승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공직자로서 꽃 피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거죠. 네, 그 용산 서장만 강한 게 아니라 용산서에 있는 여러 과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경정 계급에서 총경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날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문제가 된 건 이제 저녁 시간 아닙니까? 네. 저녁 6시쯤부터 이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대통령실로 향하는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인원의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렇죠. 이제 제야단체인데 그 온통 경력은 거기다가 다 때려잡아 넣고요. 그것만 신경 썼던 거죠. 그리고 뭐 별것도 아닌 일상적인 집회였어요. 누굴 위협하는 집회도 아니었고 100% 순도의 평화 집회였고요. 또 심지어 제가 아는 분들이 하는 집회였어요. 뭐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절대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과잉 경호를 그렇죠. 한 거죠. 늘 과잉이니까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이태원에서 계속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 체계도 멈춰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서장님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서장이 그 상황을 다 끝내놓고 순댓국을 먹으러 갔대요. 근처에. 그거 먹을 때서야 그 8시 넘어섰는데 그때서야 이제 상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대한민국이 허술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관할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장이 까맣게 몰랐다. 전 이거는 납득이 안 되고요.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노컷뉴스가 나중에 보도한 건데 당시에는 김건희 윤석열이가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그 빈집을 경찰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물론 지킬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상황이 발생했으면 즉각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연락을 받고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누구요? 그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음모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저는 그게 뭔가 고의적이지 않았는가라는데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근데 뭐 그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마약 수사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경찰 뭐 상당히 유능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가서 잡아오는 거 봐요. 그냥 착착착착 하잖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경찰은 사용권자가 누구냐가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사용권자가 누구냐에 그렇죠. 따라. 경찰에게 정확한 지시를 하면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예. 윤석열 같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 일당이 경찰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게 당일에 이 벌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일들이 벌어졌다. 저는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아, 여기서, 그래요? 그럼요. 국가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 마약 관련 일도 있어요. 예. 이 마약도 되게 중요한 열쇠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건 뭐냐면 할로윈이라고 그래서 이태원에 저러고 오는 사람들은 마약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그렇게 뭐 의심할 수는 있겠죠. 아니 사실은. 뭐 네. 하여튼 그런데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 검찰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여긴 검찰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치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검수완박은 없었지만 그래서 수사권 상당수가 이제 경찰로 가버리게 되고 네. 이럴 때 검찰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가 늘 물음표였어요. 예. 이때 윤석열 한동훈이 내놓은 카드는 뭐냐면 마약인 거죠. 근데 마약은 원래 그 법률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때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마약에 대한 직접 수사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마약을 통해서도 자기 존재를 과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약에서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검찰이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약이 어떤 나쁜 놈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검찰이 역량을 발휘해서 그걸 막았다. 그래서 이 마약은 뭐 굉장히 그 어마어마하게 국민 뭐 5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다.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냄으로써 자기들이 뭔가 마약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쓸모 있는 존재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쓸모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보장받아야 되고 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받아야 되고 특수활동비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에 집중했다. 이런 건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에 관해서는 무엇을 상상해도 어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해내야 합니다. 아니, 150분이 넘는 그럼요. 그 희생자들 생각하면은 이거 그냥 대충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일과적 어떤 참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란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외환을 불러 일으킬 때 보니까 네. 자기네 안위를 위해서는 남들이야 죽든 말든 진짜 뭐. 국지전이 일어나가지고 네. 저 접경 지역 국민들은 죽어 나가더라도 자기들이 정권만 잡으면 되고 나아가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만 되면 된다라는 사고를 장착하고 있었던 그 사고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 사고에 따라서 움직인 결과 검찰총장도 됐고 대통령도 된 거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더라도 의도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지금 송기춘 교수라고 네. 로스쿨 교수했던 분인데 이분하고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입니다. 조사위원회. 예.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니까 전 성과를 좀 내주길 바라고요. 예.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성과를 낸다는 건 진상 규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상을 밝히고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제 경찰의 반부패 수사대가 용산구청에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예.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측근의 비리라고 그래요. 그럼 최측근만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는 안 저질렀나?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박희영 씨가 거기 구청장이 됐던 건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쌍권 중에 한 명. 거기죠. 네, 권영세의 배려 또는 뭐 배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권영세는 아무런 문제도 없나 이런 것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권영세가 보고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참사 당시에. 그렇죠. 용산구는 단일 지역구예요. 예. 그러니까 뭐 마포구처럼 갑을 잇지 않고 용산구 하나의 지역구고 거기 국회의원은 권영세인 거고요. 그렇죠. 권영세가 거기서 반복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과제가 남았는데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 뭐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에 있니 행안부에 있느니 이런 거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때도 우리가 똑같은 요구를 했잖아요. 또 네. 국가적으로 똑같은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허물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란 뭐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직면하게 됐으니까 네. 이번이야말로 사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마지막이다. 네. 159명이 죽은 사건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미래 없지. 생각으로 예.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